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밖에 비가 오네요. 네. 비 오는 날은 공부하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어디 돌아다니고 하는 것보다 실내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비 오면 비 와서 공부하고, 더우면 더워서 공부하고, 뭐 그런 거예요. 시험 기간 동안에는. 오늘 하자인의 의사표시 할 차례죠.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또 얘기 드릴 건데, 이번 주 주말에 또 수업 있어요. 네, 민사특별법 이제 중요한 거 할 거니까, 그날 시간도 좀 길게 해야 되고, 뭐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거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꼭 만들어서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야 되니까 체력 충전 잘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끝날 때까지. 지금 이제 올해는 제가 올해 민사특별법 수업을 제가 여기 청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총 5군데 제가 수업을 하는데 지난주까지 4군데 수업을 다 했고 이제 이번 주에 청주 하면 이제 마지막인데 제일 빨리 끝난 학원 7시 반 그리고 제일 늦게 끝난 학원은 8시 40분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더 빨리 가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보시면 돼요. 네. 자, 보겠습니다. 저도 빨리 하고 집에 가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네. 만약에 시간이 풀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오전이나 오후만이라도 좀 일단 들으세요. 미루면 점점 짐이 되니까 최대한 일단 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영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네, 그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111페이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1월 달에 조문했던 거는 좀 일단 기본 체크할게요. 일단 또 적어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거 무효다, 취소다? 취소하는 거다. 그죠? 이거 사기 당해도 유리하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3자 사기 강박의 경우가 이게 취소를 하기는 똑같이 하는데, 근데 뭐 상대방이 또 피해볼 수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뭐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판례 볼 때 보기로 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사기 의사표시 취소 요건이 나오는데 1월 달에 했던 게 사실 거의 다예요, 여기는. 그래서 확인만 하면서 가다가 판례 나오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첫 번째, 이단의 고의가 있을 것. 자, 이게 이단은 중요하지 않고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실에 의한 사기나 강박은 취소 사유가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실수로 속이거나 때린 건 사과하면 되는 거지 취소해야는 아니라 그래요, 그죠? 자, 그거 하나 체크하면 되고. 자,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 기망 강박, 묵시적 기망 강박 취소 사유가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된다 그래요, 그죠? 자, 대놓고 때리고 속이는 거 있지만은 묵시적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던 건데, 요거는 판례가 좀 있습니다. 뒤로 가보세요. 지금 판례가 2개가 나오는데, 자, 1번 판례가 좀 더 많이 나오는 판례이긴 한데 굳이 표시 안 해도 할 만할 겁니다. 잠깐 볼게요. 자,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의 결정이 기초가 되는 상황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이 내가 너한테 넘기는 물건이 원가 얼마짜리인지를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장사 못 해먹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원가를 밝히면 사실 장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면 거짓말이긴 하죠. 근데 장사꾼들 다 이렇게 하죠. 자, 이거 내가 1,000원에 사왔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믿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겠지. 뭐 남으니까 팔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 자, 그러니까. 자, 이러면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사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사기 아니라는 거예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요 정도 장사꾼들이 하는 거짓말은 위법하지는 않다는 측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걸 알려주지 않는 거, 그런 거는 묵시적 기망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묵시적 기망이라는 거는 알려줘야 될 거를 안 알려주면 그게 묵시적 기망인 거지, 뭐 말 안 하면 다 거짓말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판례를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책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랬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이걸 이해를 해볼게요. 아파트 분양할 때 인근에 공동묘지, 뭐 화장터, 무슨 뭐 시끄러운 소음시설 이런 거, 거기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기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묵시적
기망의 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될 고지의무 있는 사안을 말 안 해주면 그게 묵시적 기망인 거지 안 해줘도 되는 걸 안 해주는 건 그건 사기는 아니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이거 참고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그 분양 받으실 때 보면은 분양 카탈로그라는 거 나눠주죠. 그 계약서 말고 이렇게 칼라로 된 책자 예쁘게 막 이렇게 사진 있고 한 조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제일 끝에 깨알 같은 글씨로 뭐 막 적혀 있잖아요. 그 아파트 분양 받으실 때는 조감도랑 평면도 이런 거 뭐 동배치 뭐 여기 놀이터 있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거기를 읽어야 돼요. 그 깨알 같은 글씨를. 거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소음 몇 데시벨 나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거기 있어요. 그걸 안 적어주면은 사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분양 계약에서는 그런 걸 안 적어주면 사기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제일 앞에다가 큰 글씨로 적으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예쁜 거 좋은 거 다 해놓고 막 지하철이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뭐 놀이터가 있어요. 학교가 생겨요. 막 이런 거 다 건물도 예쁘게 막 실제 건물보다 더 예쁘게 그려놓죠. 이렇게 해놓고 제일 뒤에 깨알 같은 글씨로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그맣게라도 안 써주면 사기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들이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써놓잖아요. 그게 이제 사기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분양받으실 때는 뒤에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사실 뭐 공동묘지는 뭐 사람에 따라서 크게 신경도 안 쓰는 건데 요즘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소음. 그래서 인근에 고속도로 같은 게 있으면은 소음 굉장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는데 거의 문도 못 열 정도의 생활이 돼버리는 게 있어서 뭐 사실 공동묘지는 커튼 치면 돼요. 커튼 치면 됩니다. 또 나름 경치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쫙 있는데 그건 뭐 개인 취향입니다만 소음은 사실은 누구나 다 괴롭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밑으로 가봅니다.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데 여긴 판례 없습니다. 자, 판례 나올 수가 없는 게 인과관계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요? 주관적. 그 얘기는 당하는 사람이 쫄았으면 다 인과관계 있는 거고 당하는 사람이 속았으면 다 인과관계 있는 거고 이런 거는 판례로는 나오기 힘들고 그냥 주관적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밑으로 위법성인데 자, 광고 과장되게 하는 거는 위법성은 보통 없는 거다. 근데 자, 딱 한 건만 뭐야? 백화점 변칙세. 그 백화점이라는 그 특이한 장소 때문에 거기서 원가고지를 허위로 하면 그건 위법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 1번 판례. 자, 그거 빼고 다 위법성 없는 걸로 하시고. 자, 2번 판례는 한번 눈으로만 볼게요. 자,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노락타운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는가 보죠? 자, 상대방을 기망해서 해서 분양계약 체결했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분양계약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기는 했다지만 위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취소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한다 그러길래 여기 상가 장사 되게 잘 될 줄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첨단 오락실이 생겼어. 뿅뿅뿅 하는 이거. 그리고 자, 전문 경영인이 데리고 온다고 하길래 나중에 가봤더니 오락실 경력 30년 사장님이 오셨어. 자, 이렇게 되면 사기다 아니다? 사기 아니라는 거예요. 분양받은 사람 마음에는 안 들겠죠? 사기당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첨단 오락실도 첨단 오락타운이에요. 그리고 30년 경력이면 굉장히 전문적이십니다. 지금 이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차이가 뭐냐면 구체성이 없으면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건 두리뭉실하게라도 지켰으면 사기는 아닌 거예요. 분양받는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분양받는 사람이 그렇게 과장되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잘 될 거라 가지고 뭐 장사 더럽게 안 된다고 말하냐? 그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건 참고만 하고 알아서 판단했었어야 되고 이거는 위법한 사기는 아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첨단 오락타운이라고 안 하고 분양을 할 때 국민은행 1층 입점 확정 이렇게 그리고 뭐 우리은행 2층 확정 3층에 신한은행 확정 우리 건물 다 은행 건물 뭐 이렇게 해놓고 분양했으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안 들어오면 그 사기예요. 구체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키면 사기예요. 근데 첨단 오락타운은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첨단 오락실은 첨단 오락타운이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약간 여지가 있는 이런 말들은 잘 안 지켜졌더라도 사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도 무슨 자격증이 있는 누구 이렇게 했으면 안 지켜지면 사기예요. 근데 전문 경영인이면 오락실 30년 정도면 굉장히 전문적이란 말이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하실 때 이거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건데 우리 지난주에 했네요. 지난주에 우리 법률행위 해석할 때 우리 규범적 해석 하잖아요. 그래서 규범적 해석을 그래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첨단 오락타운 규범적 해석 해보면 거의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거 안 지켜도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고. 자, 113페이지 강박 얘기는 사기 얘기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숨겨진 판례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서 체크하고 갑니다. 자, 요건에 113이요. 113페이지 요건에 동그라미 2번 강박형이 있을 것 거기 니은 번에 별표를 칩니다. 그리고 보면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표의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라면 이렇게 돼 있죠. 형광펜으로 박탈. 자, 박탈되는 정도까지 갔다면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다 형광펜. 자, 그럼 강박인데 박탈됐더니 무효래요. 그죠? 자, 우리 사기 강박은 무효인가요?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취소하는 거지 무효 아니잖아요. 이 판례 이상한데? 그죠? 이 판례 이상한 거. 이거는 외워서 풀어야지 그냥 읽어서 풀면은 이거는 분명히 취소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자, 박탈이 되면 무효다 뜻을 알아보는데 자, 강박이 세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무효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의사표시가 아예 없는 수준으로 박탈. 자,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박탈까지 가면 무효.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세도 취소예요. 근데 아예 없다 수준까지 가야지 무효인데 그 키워드를 우리 판례가 박탈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고. 자, 우리 국제그룹 사건 같은 거 강박이 굉장히 세죠? 네. 그보다 더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요. 자, 근데도 취소잖아요. 그러니까 강박이 아무리 세도 취소인 거예요. 근데 박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매도인, 땅을 팔아야 될 사람인데 팔기가 싫어요. 좀 개발이 된다 그래서 안 팔려 그래. 근데 매수인들이 건달들을 데리고 와서 저를 협박을 합니다. 자, 안 팔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무서워서 사인을 하면 그건 취소 사유죠. 네. 이렇게 된 건데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때릴 땐 때려봐. 나 맷집 좋으니까. 자, 나 안 무서워. 나도 동생들 많고 죽여봐. 이렇게 하면서 버텼어요. 그때 진짜로 와서 나를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켰어. 기절을 시켜놓고 내 손에다가 볼펜을 쥐어준 다음에 계약서에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의사표시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나는? 안 한 거야. 이게 박탈이에요. 기절시켜놓고 지장 받아가거나 아니면 입으로는 안 팔아 하는 사람을 막 손목 잡고 사인을 막 그려버리거나 이렇게. 이게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강박이 세다고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의사표시를 안 한 것 같은 상황 벌어져 있을 때 그때가 무효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시험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박탈. 박탈까지 갔으면 무효다. 그래서 우리가 진이란 그러면 생각 이렇게 하듯이 박탈 나오면 무효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나와줘야지 풀지 안 그러면 좀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자, 그 아래쪽에도 판례 하나 숨어 있는데 위법성 얘기 니은번에 잠깐 보는데 이건 안 외워도 됩니다. 자,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야, 너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이거는 위법한 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경찰 부르겠다는 거니까. 자, 근데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럼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시면 돼요. 항상 강박이다, 항상 위법하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위법한 건 아니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을 목적으로 할 때 그때는 좀 위법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물건 팔 건데 너 이거 1,000만 원에 안 사면 고소할 거야. 이거는 위법한 게 아니에요. 고소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이거 안 사면 너 고소할 거야. 너 어제 옆집 아줌마랑 모텔 들어가는 거 내가 사진 찍었어. 1,000만 원에 사. 이거 100만 원짜리지만 네가 1,000만 원에 사야지 괜찮을걸? 이렇게 하면 협박이잖아요. 그죠? 두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집어내가지고 고소를 해서 내 물건 팔아먹는 데 써먹겠다. 이거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런 건데, 그건 이제 상황을 보고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뒤로.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114페이지.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1월 달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잠깐 얼른 조문 체크 해놓고, 오늘 이제 거기서 조금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1월 달에 이런 거 했었어요. 자,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 때, 상대방한테서 사기나 강박, 뭐 기망이라고 일단 해보죠. 이걸 당했다라고 하면, 갑은 의사표시할 때 의사결정에 하자가 생길 테고, 하자가 있으면 취소를 하면 되는 거다. 자, 이 조문이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조문이다. 그래서 하자가 있으니까 취소를 한다. 그리고 얘는 사기친 놈이니까 뭐 이유 없이 취소당해도 억울할 건 없겠고, 단지 이제 판례가 뭐 또 이론적으로 뭐 위법성, 고의 뭐 이런 거 있어야 된다 말은 하는데, 사실 조문에는 그냥 막 취소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써있고 그러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럼 사실 낼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제3자 사기가 지금 낼 게 많이 있어요. 자, 똑같이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파는데, 근데 제3자가 A를 기망했다면, 그러면 위의 그림과 대비했을 때 어쨌건 갑은 속아서 팔았으니까 하자가 생긴다는 건 똑같죠? 네. 그죠? 그러면 취소를 또 똑같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 이 취소를 하게 되면 을 쪽에서 야, 내가 속였냐 소리가 나오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함부로 취소는 못하게 하고, 이 취소를 조문이 두 개로 쪼개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그 얘기는 A가 사기친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갑은 아무리 사기당했더라도 취소를 못한다가 되고, 이제 사기친 놈이랑 뭐 알아서 뒤처리나 해야 될 거고, 자, 상대방이 악이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 소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그럼 뭐 을이 시키거나 아니면 시키진 않았더라도 사기치네, 잘한다 뭐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러면은 이제 취소 당해도 억울할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만 갑이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자, 뭐 이거는 사실은 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객관식에서는. 근데 여기는 뭐 또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요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판례를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책에서 어딜 보시냐면은, 자, 다른 거는 1월 달에 밑줄 치고 했던 거를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괄호 3번에 동그라미 1번 대리인 얘기 나오는데 별표 쳐놓을게요. 2번에 보증계약 얘기는 X 쳐도 됩니다.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자, 형광펜으로 대리인 찍고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죠? 형광펜으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찍어 놓습니다. 자, 대리인은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상대방 사기가 되고, 대고디를 끊어요. 그리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제3자에 해당이 돼버리고 제3자 사기가 돼버립니다. 자,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자, 피용자는 형광펜 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자, 대리인만 눈에 띄게. 근데 구별을 해서 뒷부분을 구별인 되게 표시는 슬래시로 끊어는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칠판 볼게요. 자, 지금 판례가 하는 얘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 속였다고 하는 그 사람이 상대방의, 당한 사람 기준으로 상대방의 대리인, 얘가 을의 대리인,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이게 제3자가 아니라면 취소를 하지 말으라는 소린가요? 자, 이게 제3자 사기가 아니라는 건데 그럼 취소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건 제3자 사기가 아니라 당사자 사기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취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취소를 더 쉽게 하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제3자 사기 조문을 적용해서 취소를 할지 말지를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즉 알고 모르고를 따지지 말고 알았던 몰랐던 그냥 막 취소가 되게 해주라는 소리예요, 이게. 자, 그래서 알고 모르고를 따지면 안 돼. 왜? 자, 대리인하고 상대방은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죠, 그죠? 네. 이게 뭐냐면, 자, 대리인은 이 매매를 대리하러 온 거죠. 네. 그러면은 당하는 사람 갑 입장에서는 매매를 하러 갔다가 을한테 사기 강박을 당했던 A한테 사기 강박을 당했던 매매하러 갔다 당한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때리거나 속였다면은 그건 제3자 사기가 되겠지만 매매를 하러 온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때렸다고 지금.
매수인 대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당연하잖아. 내가 매도인인데 매수인이랑 커피숍에서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했어. 근데 앉아있다 보니까 매수인이 들어서자마자 나한테 싸대기를 갈기더라고. 그리고 팔아. 깎아줘. 막 이렇게. 그러면 강박이잖아. 이거잖아. 그죠? 자, 근데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있었더니 매수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바빠서 못 가니까 자기 대리인 보낸대요. 키가 좀 크고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자기 대리인이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럼 대리인이랑 계약서 쓸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딱 커피숍에 빨간 모자, 해병대 모자 쓰고 키 190짜리가 얼굴에 칼자국 3개짜리가 딱 들어오더니 들어오자마자 싸대기를 갈기더라고. 그리고 야, 우리 형님한테 빨리 팔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까 상황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매매하러 갔다 맞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사실 요거 배웠어요. 요거 배운 게 우리가 1월 달에는 이거를 대리에서 배웠어요. 대리에서 배웠는데 그게 판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니까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이 사람이 을의 피용자. 용어만 알면 돼요, 얘는. 피용자 무슨 말이에요? 한자. 이용을 당하는 사람. 항상 피자는 당한다, 받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뭐냐? 을이 끌고 다니는 차 운전기사. 김기사 좌회전 하면은 이용을 당하는. 네, 좌회전 이렇게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을이 운영하는 회사 경비 아저씨. 경비가 문 닫아요. 그러면 문 닫고 이런 거 하는 그 상태. 그럼 피용자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매매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피용자가 매매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서 쓰러 갈 때 운전한 사람이에요. 매매하러 간 사람이 아니고 운전하러 간 사람. 그리고 매수인 회사에 경비 보고 있는 사람. 이 매매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매매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개입해갖고 때리거나 속였다면 그거는 제3자 사기가 맞겠지. 하지만 대리인은 그게 아니지. 대리인은 그 거래를 하러 갔어, 지금. 자,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피용자는 제3자가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풀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때 그럼 일단 이제 대리인이랑 피용자를 구별을 해야 돼요. 시험에 대리인이 제3자냐, 피용자가 제3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긴 하겠고 사례로 풀 때에는 피용자는 몰라도 돼요. 대리인만 알면 돼요. 대리인 빼고 나머지는 다 제3자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제3자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제3자 아닌 사람은 여기서는 대리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한 놈 하나를 외우고 나머지는 피용자라고 하든 제3자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냥 다 제3자라고 하시되 대리인은 제3자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 사기 강박이 사례로 나오면 이거는 뭐 무조건 그냥 나오는 지문이에요. 사례 안 낼 때에는 이거 안 하지만 사례 내면 이거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115페이지 가시면 꼭대기 판례는 제거합니다. 자, 이게 제3자가 취소 전에 제3자냐 후에 제3자냐 그거 구별해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전에 후에 상관없다는 판례예요. 자, 해제에서는 전에 후에 상관 있죠. 해제 전에 선악대다가 해제 후에 선임만 돼요. 근데 여긴 어차피 선임만 해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 구별 안 합니다. 이거는 자, 버려요. 그리고 적용 범위 버려요. 그리고 타제도와의 관계에서 사기와 착오는 우리가 착오할 때 봤죠? 그럼 중복이니까 안 봐도 돼요. 선택이 되는데 뭐 신원보증, 연대보증을 착오로만 간다. 뭐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자, 또 이제 괄호 2번 담보책임 여기를 해야 됩니다. 담보책임 밑에 있잖아. 밑에 115페이지 아래쪽에 사기와 담보책임 형광펜 쳐놓고 자, 둘째 줄에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형광펜 쳐놓고 자, 이거는 선택이 됩니다. 사기랑 담보책임은 선택이 돼요. 자, 착오랑 담보책임은 선택이 안 되는데 그거는 판례가 없어갖고 출제를 안 하고 있고 사기는 출제를 하고 있어요. 판례가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을이 갑한테 사기를 쳤어요. 자, 근데 사기를 쳐갖고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어요. 이 물건에 하자도 있어요. 뭐 비가 새거나 결로가 있거나 뭐 문제가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일단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권이 있죠. 그죠?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요건 다 됐다 치고 자, 그리고 취소 가능해요. 그리고
저렇게 하자 있는 물건 사면 우리가 1월 달에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이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사기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면 이 사람은 담보 책임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걸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됐을 거예요. 그죠? 자, 매수인이 지금 민법 580조에 의해서 담보 책임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110조에 따라서 사기 취소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버렸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선택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 중첩적으로 행사하면 안 돼요. 자, 메모를 좀 해놔요. 중첩은 안 돼요. 자, 하나만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러냐면 담보 책임은 그 내용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죠? 그러면은 해제 쪽으로 가든지 취소 쪽으로 가든지 하나만 하면 되지. 해제도 하고 취소도 할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해제 후에도 취소가 가능하다 그 차고 판례는 그거는 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저쪽에서 해제 선빵 날리니까 나는 그럼 취소로 손해배상을 면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지금 자기가 해제도 하고 취소도 하고 지금 재밌냐? 자, 아니 해제만 해도 끝나. 취소만 해도 끝나고 왜 한 사람을 2번 죽이면 안 되지. 이거를 한 번만 죽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번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되겠고 자기 입증하기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취소가 편하면 취소 쪽으로 담보책임이 편하면 담보책임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줄 끝에 자, 형광펜으로 취소하지 않고 그리고 둘째 줄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형광펜 찍어놓고 약간의 범위 벗어났는데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뒤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형광펜은 하지 마시고 그냥 밑줄만 해놓겠습니다. 자, 첫째 줄 끝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까지 밑줄 치고 끊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예요. 자, 이거는 시험 범위를 더 많이 벗어나 버려가지고 이거 비교용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형광펜까지는 아닙니다. 자, 3번은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사기와 강박이 불법행위 요건을 갖췄을 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너무 당연하고 이건 사람들이 잘 안 틀려서 답으로 잘 안 씁니다. 그냥 그렇게 읽어두시고 자, 칠판 보세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볼게요. 일단은 그냥 하던 대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제3자로 할게요. 이걸 강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강박으로 해볼 건데 이쪽으로 해야지. 그죠? 아니요, 이쪽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박을 당했다 그러면 취소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크게는 2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제 3가지가 될 거예요. 제가 색깔로 구분해서 좀 써놓겠습니다. 보세요. 자, 갑은 이제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취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두드러 맞아가지고 치료비가 발생돼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어야 돼 있고 이거는 취소랑은 별개예요. 취소는 매매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손해배상 청구는 치료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별개입니다. 전혀. 근거 규정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때린 애한테 가서 해야 되겠죠? 네. 때린 애한테 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될 거고, 이거 될 건데, 또, 저 취소를 하다 보면은 이 취소랑 연계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세부적으로 쪼개면 취소를 했으면 매매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팔았던 거 돌려받아야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1월 달에 그 취소 파트에서 뭐 선이면 현존이익 반환, 악이면 전부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반환 뭐 이렇게 하든 팔고 난 다음에 무효되거나 취소되면 돌려줘야 된다 이거. 자, 이거 할 거예요. 취소를 했다면. 그래서 이거 할 건데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3가지 얘기가 있는데 근데 자, 취소를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너 돌려받으려고 취소하는 거니까 이건 세트예요. 안 물어봐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 안 물어봐요. 그리고 자, 취소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2개를
취소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동시에 할 수 있겠잖아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라서 내면 쉬운 지문이라서 이거 답으로 잘 안 써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두 가지가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형광펜 쳤던 제일 중요한 게 여기다 제가 써볼게요. 취소를 라인을 맞춰서 쓰겠습니다. 취소를 하고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죠? 이상하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는 거 이거 당연히 돼요. 그죠? 이게 어렵지도 않고 머릿속에서 이상하다는 느낌도 안 드는 게 취소는 해서 부당이득 반환 받으면 되고 손해배상 청구는 하려고 그러면 또 걔랑 또 소송해야 되는데 그냥 번거롭고 그냥 뭐 치료비 뭐 한 2, 3만 원밖에 안 나온 거야. 그냥 때려쳐.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취소를 안 하면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죠? 이건 인간적으로 다 누구나 느낌이 이상한데 근데 돼요. 이게 처음에 형광펜 쳤던 거예요. 이게 자, 사람들이 이것만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취소도 안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돼요. 그죠? 자, 맞아갖고 집을 팔았는데 팔자마자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어. 잘 맞았네. 잘 맞았어. 내가 이거 안 팔았으면 나 손해를 몇 억을 볼 뻔했는데 나 몇 대 맞고 팔았는데 나 진짜 요즘 잠이 잘 와. 이거 막 팔길 되게 잘했어. 이럴 수 있어. 그럼 취소도 안 하고 손해배상 됐어. 너 때문에 지금 나 요즘 되게 기분 좋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다 돼. 다 되는데 그냥 느낌이야. 느낌상 얘가 뭔가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으로 문제 풀면 틀리는 느낌이에요. 그거. 자, 그러니까 논리로 풀어야지 느낌으로 풀면 그거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 거는 안 내는데 얘를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자, 맞았어요. 근데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어서 잘 팔았다 싶어요. 그러면 실실 쪼개고 있겠죠? 나 진짜 잘 팔았네. 그때 말길 잘했어. 하고 있을 건데, 집에서 계란 돌리고 있다 보면은, 근데 아파. 근데 팔긴 잘했는데, 아프긴 아파. 기분도 나쁘고. 그럼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는 하러 가야지. 자, 이거 취소는 안 할 건데, 잘 팔았다 싶기는 한데, 근데 아픈 건 아픈 거잖아. 치료비를 받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은 행동인데, 그냥 뭔가 모순행위 같은 느낌이 있다. 그리고 해제도 이렇게 했었다. 해제도. 생각해보면 해제도 손해배상 청구랑 별개라 가지고 계약을 깨느냐 하는 문제랑 돈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연동시킬 필요가 없어갖고 그냥 따로 알아서 하는 걸로 다 그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요건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자, 요런 거랑 이제 함정용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고 이거를 동시에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는 안 돼요. 자, 지금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중첩 이런 거. 이것도 중첩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되는 게 보세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 상대방이 악의가 되면 받은 이익 전부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받아내면 이게 사기강박이라 가지고 거의 다 악의가 돼. 자, 여기가 악의가 아니라면 아예 취소가 안 돼버리거나 이렇지.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해배상 받고 여기서 또 손해배상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중배상은 안 돼요. 자, 영국 속담에 이런 거 있어요. 같은 말을 두 번 팔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맞아놓고 치료비를 두 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보험금을 이중으로 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 그 가해자랑 합의봐가지고 돈을 받았으면 보험금을 타지 말든가. 보험금을 탔으면 그걸로 그냥 합의하는 게 대체되는 거지. 그게 이중으로 받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고에 대해서 이중배상 없기 때문에 돈을 양쪽으로 받는 건 안 돼요. 이쪽이 돈 받게 좋으면 저쪽 가서 손해배상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쪽이 돈 받게 좋으면 이쪽에 가서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 거지. 둘 다 달라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함정으로만 쓰는 건데, 보니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놈. 취소 안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요놈. 뭐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시험 범위에 걸린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시험 범위에 안 걸린 게 좀 적게 나오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할 수 없는 거 구별 좀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원래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돌려받으려고 취소하는 거예요. 이거 안 물어봐요, 이거는. 이거 원래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1월 달에 한 거에서 조금 늘어난 거예요. 많이 안 늘어났어요.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거 복습 정도 하고 거기 조금 늘어난 거니까 저 대리인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 같이 하는 거 못 하는 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취소는 뭐랑 같이 해도 돼. 따로 해도 되고. 근데 돈은 두 번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116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자, 이거 이제 효력 발생 시기 물어보던 건데, 여기도 추가되는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1월 달에 했던 게 거의 다니까, 그 상태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앞에 보면서 그냥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의사표시 도달주의 할 건지, 발신주의 할 건지, 뭐 이런 결정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발송 도달 안 하죠. 그럼 소위 뭐 표백주의라고 해서 의사 결정한 시점에 효력이 생겨요. 그죠? 자, 그런데 상대방이 있으면 발송 시에 효력 생길 건지 도달 시에 효력 생길 건지 이거 정해야 되는데, 원칙은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원칙은 도달주의다. 상대방도 알아야지 그 뭐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도달주의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뒤에 가면 한 6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할 때 이 도달의 개념이 객관적 수령 개념이다, 아니면 요지를 해야 되는 거다, 아니면 요지까지도 갈 거 없이 요지 가능성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다. 자, 셋 중에 뭐예요? 손에 잡아야 도달이다, 읽어야 도달이다, 잡지도 읽지도 않았는데 읽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이다. 셋 중에 뭐예요? 세 번째 거, 가능성. 요지 가능성설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수령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읽었냐 안 읽었냐 이게 아니고,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면 도달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 생각이 나면 돼요. 자, 그리고 시험용으로 좀 표시를 해놓는다 그러면은, 거기 괄호 2번 도달주의 설명에서 C번. 자, A번, B번은 제가 1월 달에 보지 말라고 제거하라 그랬고요. C번은 봅니다. C번 보시면은, 자,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에 수령을 거절했다. 형합편으로 통지 수령 거절. 이러면 도달이에요, 아니에요? 이러면 도달이에요. 그죠? 이거 도달이에요. 자, 이거 객관적으로 도착은 안 했어요. 하지만 수령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받을 수 있는데 지가 안 받았다는 거니까 요지 가능성까지는 같습니다. 그죠? 요지는 안 했죠. 그러니까 수령도 안 했고 요지도 안 했는데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도달입니다. 그래서 자, 다른 판례들은 추가 정보가 없이는 좀 판단하기 힘든데, 이 판례는 그냥 그 한 단어만으로, 수령 거절 한 단어만으로도 도달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느낌상 객관적 도착이 안 돼 있는 표현이라서 함정으로 쓰기 좋은, 요걸 준비를 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령 거절은 도달이다. 그래서 효력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자, 니은번의 적용 범위 대화자, 격지자 다 적용하고요. 리을번의 디귿번의 임의 규정이라서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고, 이제 뭐 빨리 넘겨도 되는 주제인데, 리을번은 한번 보고 갈게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는 얘기를 3월 첫째 주에 했죠.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채권장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지만 대리 규정도 적용이 가능하고 도달주의 규정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건 판례네. 알고 보니 판례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숨겨져서 나올 것 같아갖고 제가 3월 첫째 주에 좀 무리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판례니까 거기다가 밑줄 쳐놓습니다. 그래서 채권량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다. 자,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똑같이 도달주의 적용해서 요지 가능성 생기면 효력 생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이게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판례입니다. 뒤로. 자,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발신주의, 이건 뭐 암기사항입니다. 자, 암기 체크 일단 하고, 뭐 기술적인 부분 잠깐 얘기 드릴게요. 자, 우리 발신주의에 걸려있는 거 6가지 앞글자 따서 외우기로 했어요. 자, 사, 격, 지, 무, 능, 이는, 확답, 발사, 이렇게 해서 사원 초의 소집 통지는 일주일 전에 발송만 해도 효력 생긴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을 발송하면 성립이 되는 거다. 그리고 지연의 통지는
지원의 통지 발송만 해도 청약자가 한 거 다 한 걸로 허용해주고, 자, 무권대리, 무능력자, 채무인수는 거기에 최고 하면 확답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고가 발신주의가 아니라 확답이 발신주의라서 확답 발사 이렇게 좀 외우고 있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체크할 거 해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가 암기상이니까 제가 또 쓰고 하지는 않을 건데 뭐 다른 거 잠깐 얘기 드릴 테니까 칠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문장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읽어 나가다가 뭘 최고를 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쭉 가다가 확답을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내용 파악 중단하시고 기술적인 체크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자, 이거 이제 기출문제 특강하고 하시면은 그 문장을 실제로 제가 써드리고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시간상 그냥 일단 구조 파악만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구조의 법조문 되게 많아요. 최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답하고 확답을 하면 뭐 어쩌고 어쩌고가 되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긴 조문 중에 발신주의 조문이 있고 도달주의 조문이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발신주의 조문은 민법 전체 1118개 조문 중에 딱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달주의 조문은 수십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외워야 돼요? 적은 걸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도달주의 개념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개를 외우고 있는데 무권대리, 무능력자, 채무인수.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세요. 쫙 읽다가 이 확답을 이걸 조건반사로 쓰는 거예요. 쫙 가다가 확답을 나오면 내용은 모르겠고 바라지야 받지야 이거 바라지야 받지야 이거 체크하시는데 무조건 바라지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바라지가 나오는 게 있고 받지가 나오는 게 있다고. 이렇게 이 뒤가 발하지 이렇게 나와야 오가 되는 문장이 있고 여기가 받지로 나오면 이렇게 되면 바라지를 받지로 썼으니까 즉 발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된다. 그럼 이 발송 때문에 효과가 달라지는 조문이 있고 받지 도달되면 어떻게 되고 도달 안 되면 어떻게 되고 이 도달 때문에 어떻게 효과가 달라지는 발신주의 조문이 있고 도달주의 조문이 있는데 여기가 바라지가 오가 나오려면은 그 앞에 요 자리에 요 어딘가 자리 앞쪽 자리 어딘가에 무, 권, 대리, 무능력자 그리고 채무, 인수 자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어쩌고 저쩌고 흘러갔을 때에는 여기가 뭐가 나온다고요? 이때 바라지 발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무권대리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권대리 얘기가 나오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하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이게 뭐 관계도도 그려야 되고 화살표가 왔다 갔다 2번을 해야 되고 자, 내용이 되게 복잡해져서 시간은 엄청 잡아먹고 그리고 실수하기 딱 좋고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니까 확답을 나오는 순간 자 내용 관심 없고 일단 바라지 받지 체크해가지고 바라지 자리에 받지 나오면 자 땡큐 X야 볼 거 없어. 무권대리에서 받지 나오면 그냥 X야 이렇게 기술적으로 털어내고 시간 단축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은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여기 받지 나오는 게 또 있어. 받지 나오는 게 잠깐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이렇게 생긴 구조에서 최고를 했고 그리고 쭉 나가다가 확답을 똑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건 빨간색으로 써놓을게요. 구별이 되게. 받지가 나와야지 오가 되고 바라지가 나오면 X가 되는 이런 조문도 있다고.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조문이 수십 개 있어. 수십 개.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것만 일단 3개를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가보면은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야 옆집 남자가 돈 준다는데 너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보고 최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 낙약자가 확답을 받지 않으면 수익의 의사를 거절한 걸로 본다. 이런 조문이 있어. 받지 조문이 있어. 그리고 자 해제권 소멸사유 쪽에 가보면 해제권자가 해제 안 하고 미적미적 하고 있으면은 상대방 쪽에서 야 너 해제할 거야 안 할 거야 샬라 빨리 해야지 하고 물어보고 대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이 사라진다. 이런 조문이 있어.
그리고 자, 매매 예약 완결권 쪽에 가보면 그러면 예약 완결권자가 완결권 행사를 안 하고 미적미적 되고 있을 때 상대방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살 거야 안 살 거야 빨리 말해 이렇게 해가지고 대답을 듣지 못하면은 또 완결권 사라지게 하는 조문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몇십 개 더 있어요 사실은. 단지 시험 범위 내에는 요 세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밑에 걸로 외우면은 어차피 다 외우지도 못하고 그냥 범위 안에 걸로 줄여서 외우는 건데 위에 걸로 외우면 범위 외의 것까지를 싹 다 외우고도 세 개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을 외워야 돼요? 위에 거를 외워야 되는데 완벽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더 확실하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자 바라지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받지가 나와도 돼요. 어떤 조문은. 이걸 구별을 하면 맞추는 거 구별 못하면 틀리는 건데 내용적인 출제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문제는 뜻을 아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발신주의 할 거야 도달주의 할 거야 그냥 빨리 그거나 말해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습관을 만듭니다. 자, 뭐 막 읽다가 확답을 나오면 바라지야 받지야 나는 이 세 가지만 바라지라고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주셔야지 맞추는 문제고 일단 6개를 외워야 사격지 무능인 확답 발휘를 해야 그래야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외웠더라도 또 이거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봐야 맞추는 사람이 되는 거지 6개 다 외워도 출제자가 이런 거 말 바꾸기 장난을 해놨다는 거 이거를 연습 한 번도 안 한 상태로 시험장 들어가면 이거를 대번 틀리고 난 다음에는 알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연습 때 문제 만들어서 드리고 또 실제로 시험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기출특강 때 해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자 요렇게 푸는 겁니다. 요거는 내용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좀 잘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되려 좀 짜증은 나는데 요런 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답을 맞추면 그것도 쾌감이 좀 있어요. 나도 뭔 말인지 몰라. 근데 맞췄어 나. 이렇게. 어쨌건 그래도 2.5 좀 똑같아. 나 뭐 그렇게 손해 안 봤어. 이거 좋아. 근데 죽도록 읽어갖고 맞추면은 그건 맞추고도 좀 보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요구하는 대로 대응을 해줘야 돼. 그렇죠? 기술을 요구하면 기술에 대응해주고 내용을 요구하면 내용에 대응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뒤로 이제 밑으로 가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쪽에 판례가 3개가 있네요. 그 위에 뭐 입증 누가 할 거냐 이런 거 관련된 판례인데 오늘은 판례로 보겠습니다. 거기 1번, 2번 판례에서 자 일단 2번, 3번을 먼저 묶어요. 2번, 3번. 자 그런 다음에 1번이랑 2개 묶인 걸 비교를 좀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될 거예요. 1번, 2번, 3번 있는데 이렇게 묶었죠? 이렇게 비교. 이렇게 해서 2, 3번은 똑같은 거, 1번은 좀 다른 거.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에 보면은 첫째 줄에 보통우편 나오죠? 자, 그 형광펜으로 보통우편 찍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둘째 줄에 보면은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도달 추정 없고에다 형광펜 쳐놓습니다. 도달 추정 없고. 자, 그리고 2번에 보면은 내용 증명 나오죠? 거기 형광펜 칩니다. 자, 그럼 얘가 도달 추정 안 되면 이게 반대로 되는 거라는 건데 비교니까. 그럼 도달 추정 돼야 안 돼요? 도달 추정 해줄 수가 있겠다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등기우편 나오네요. 그거 형광펜 찍어놓고 그럼 얘도 도달 추정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은 똑같은 거고 1번이랑은 반대고요.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키워드만 보고도 나중에는 결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편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보통 우편 배달 어떻게 해요? 편지? 우체부 우체통에 넣고 가져오죠? 그럼 요지 가능성이 생겼나요? 자,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게 요지 가능성이 확실치가 않아요. 실제로 판례가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우편의 경우 수취인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적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누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네 애들이 딱지 접을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제가 재건축 아파트에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허름한 아파트에 저희 집이 4층이었고 그 집 1층에 할머니가 한 분 사셨는데 우체통을 털어 가세요. 폐지 수집하시는데 거기 맨날 폐지가 쌓인다는 거지. 다 가져가세요. 편지가 하나 우리 집에.
1층이 깨끗하긴 한데 편지가 안 와, 우리 집에. 그래서 제가 어쩌다 우연히 그걸 알게 돼가지고, 아유, 어머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중요한 편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렇게 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끈으로 묶고 계시더라고.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제가 저희 집 애들 학습지를 드릴 테니까, 우체통은 그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편지 안 오는 거야, 우리 집은.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내용 증명 등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체통에 꼽지 않죠. 가서 문 두드리잖아요. 사람 없으면. 붙여놓고 다시 와요. 그죠? 한 3-4번 다시 왔는데 그래도 계속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반송시켜요. 반송시켜버려요. 자, 등기나 내용 증명은 수취인이 계속해서 확인이 안 되면 일정 기간 지나면 반송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자, 등기나 내용 증명으로 우편을 보냈는데 반송이 되었다는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누가 받아도 받았네. 그지? 그러면 도달로 확실하진 않지만 추정 정도까지는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 차이예요. 자,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우편으로 편지 보내면 효력이 안 생긴다가 아닙니다. 생길 수 있는데 다른 증거 없이 도달 추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요지 가능성이 생겼다는 증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추가를 해야지 그 효력이 생기는 건데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효력이 무조건 또 생긴다는 게 아니라 반송되지 않으면 일단 도달로 추정을 해주고 혹시 실제로는 할머니가 털어가셨다 밝혀지면은 그러면 이것도 효력이 안 생길 수는 있어. 하지만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도달된 걸로 추정을 해주고 간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도달로 추정해놓고 도달 안 된 증거를 내고 재판하게 할 거냐. 도달 추정을 안 해놓고 자, 도달된 증거를 내는 방향으로 재판을 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편지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를 내는 그런 번거로움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나 내용 증명을 써야지. 보통 우편을 했다가는 이거는 뭐 증거가 없어갖고 뭐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우리가 1월 달에 배울 때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 부담이에요? 상대방 부담이에요? 표의자 부담. 그죠? 보내는 사람이 나중에 증거를 내야 되는 입증을 해야 될 거고. 보낼 때부터 입증 준비를 한다 그러면 등기나 내용 증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용 증명이 소송 서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 증명은 그냥 편지예요, 편지. 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깜짝 놀라긴 하겠지. 자,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한테 자, 당신을 사랑합니다. 꽃편지 써가지고 내용 증명으로 한번 보내시면은 사장님이 내용 증명 왔습니다. 깜짝 놀라겠지. 열어보면 사랑한다는 내용이 증명돼 있는 거지. 뭐 이런 건데 그건 소송 서류가 아니라 그냥 내용이 증명되는 우편물.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내용 증명을 보내려면은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 3장을 써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도장 땅땅땅 찍어서 동일 서류라는 거 확인한 다음에 한 장은 보내고 한 장은 돌려줘요. 한 장은.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그럼 나중에 재판 걸렸을 때, 자, 편지 보낸 사람 갖고 있는 서류랑 받은 사람 갖고 있는 서류가 혹시 다르다. 그럼 누군가 조작을 했네. 그러면 어딜 보면 돼요? 우체국 걸 꺼내보면 내용이 증명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증명을 위해서 내용 증명 쓰는 거지. 그 소송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사랑의 표현을 내용 증명으로 이렇게 우체국에 기록도 남기고 뭐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죠. 있겠습니다. 근데 우편 시스템 차이로 이런 차이가 난다. 그냥 이렇게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밑으로 가서 철회는 도달 전에는 철회가 되고 도달 후에는 철회가 안 되고 사실 이거 우리가 뒤에 거 배워보니까 우리 민법에 이런 거 되게 많던데. 자, 청약도 도달 전에는 철회가 되는데 도달 후에는 철회가 안 되고 해제도 도달 전엔 철회가 되겠지만 도달하고 나면 철회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개별 규정을 또 따로 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의사표시는 도달하고 나면 효력 생기고 효력 생기면 상대방의 신뢰가 생기고 그러면 철회가 안 되고 함부로 했던 말을 바꾸면 안 된다가 민법의 기본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신 후 사정 변경은 편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죽거나 표의자가 죽거나 행위 능력 상실하면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그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자, 죽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보낼 땐 살아 있었잖아. 자, 제한 능력자 됐는데 괜찮아? 괜찮아. 보낼 땐 멀쩡했잖아. 자, 이건 문제가 없는 거고 나중에 다시 편지 받을 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 그 의사표시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예요. 조문인데 되게 중요한 조문이니까 자주 읽어두시고. 자, 119페이지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이것도 조문이고 판례 없습니다. 자, 편지 받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 이때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인데, 뭐, 새로운 판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챙겨서 읽어주시면 되기는 하겠고요. 주의사항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표의자가 편지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지문이랑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지문은 이렇게만 써놓은 버젓이 다른 내용이죠. 완전 다르잖아. 반대 방향이잖아요. 보낸 애가 제한 능력자, 한정취산자, 피한정 의견이, 피성년 의견이, 받은 애가 피한정 의견이, 피성년 의견이, 뭐 미성년자 이렇게 완전 다르죠. 반대 방향, 그죠? 자, 근데 이 두 개가 조문이 다 있죠. 저 조문에 표의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조문은 그냥 이걸로 끝이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이퀄 효력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이런 뜻이고, 그리고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었을 때에는 이 두 개로 쪼개가지고 표의자 쪽에서는 도달 주장을 하지 못한다가 되고, 그리고 제한 능력자, 수령자 측에서는 도달 주장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그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요거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법정 대리인이 알고 나면은 뭐 서로 간에 도달 주장할 수가 있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물어보는 게 다르네요. 그죠? 물어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자, 내가 문제를 풀 때 조문은 외웠는데, 자, 제가 잠깐 장난해 볼게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에는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X. 지금 저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이쪽 조문을 이쪽 조문에다가 갖다가 끊어 붙이는 거예요. 그죠? 시험 문제 만들 때 이렇게 잘라 붙이기 한단 말이에요. 느낌 비슷하게 가면서. 자, 근데 말이 읽어지려고 그래. 읽어지려고 그런다고, 이게. 왜? 이 말도 어서 본 말이고, 이 말도 어서 본 말이야. 어서 봤어, 내가? 자, 이러면 틀려요. 어서 봤어, 이거 갖고는 안 돼. 어디서 봤는지까지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그냥 어서 봤어, 그 느낌. 그렇게 하면은 항상 느낌으로 푸는 건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거.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인 건지,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인 건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 된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인 거는 효력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걸 표의자가 한동안 도달 주장 못하는 거고, 수령자는 도달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게 달라요, 지금. 요거 파악 잘 해서 실수 없도록 해주셔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자, 뒤로 가보면은 공시송달. 자, 요거는 판례 없으니까 체크만 합니다. 공시송달 어떨 때 하는 거예요?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그럼 상대방이 어디 있는 누군지 알면 공시송달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땐 못하고, 내가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고,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걸어놓고 2주일이 지나면 읽었던 말았던 그냥 도달로 인정을 해버리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때나 쓰면 또 이거 악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쓰는 겁니다. 그 취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지, 그 2주일이라는 숫자에 꽂히면 실수가 나와요. 자, 그런 거 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판례는 없고요. 근데 사실 판례가 하나 있기는 한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판례라 좀 책이 안 실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쉬겠습니다. 자, 내가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어디 사는 누군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다가 내가 보낼 편지를 게시를 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이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겨요. 왜? 자, 이거는 공시송달이 아닙니다. 자, 2주일 나왔다고 다 공시송달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나는 충분히 공시송달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상대방의 소재를 전혀 모르니까. 하지만 이럴 땐 어떻게 썼어야 돼?
법원에다가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라고 검증을 거친 다음에 판사가 야, 일간신문에 그럼 걸어. 그러면 일간신문에 걸어 놓는 방법도 공시송달이 될 수 있고 법원 게시장에 걸어. 그러면 그것도 공시송달이 될 수가 있어. 하지만 검증받지 않고 나 혼자 신문에 걸은 거잖아. 그러면은 신문 안 보는 사람 묘지 가능성 없는 거잖아. 이건 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주일에 꽂혀갖고 있으면 이거 공시송달인 건가? 막 이렇게 또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시송달의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는 암기사항도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지 숫자 2줄만 외워가지고 공시송달인 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합니다. 어떨 때 쓰는 제도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쉬었다가 대리 보겠습니다.